7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도 입찰 공고문의 이해로 준비를 했는데요. 당초 입찰 공고문을 이제 1시간 그리고 과업지시 1시간 이렇게 좀 배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처음 보는 문서들인데 제가 저희 업계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만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문서들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번 주는 입찰 공고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으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25분 온라인 수업인데 1교시에 50분 60분 이렇게 가면은 사실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시, 제안서 평가 발표 시간 및 발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 기간은 이제 조달청과 이제 수요기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달청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를 평가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요기관은 경영상태 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사에 관련된 이제 점수의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경영 상태는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저희가 드린 자료를 근거로 몇 점인지를 평가를 하고, 나머지 실적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부산강력시 교육청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안서 평가일치는 이제 3월 31일 이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내보고 그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제 그 발표 평가도 이날에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권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캠으로 이제 화상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인 저희 대표님이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이제 웹캠을 통해서 PT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T를 하면은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와 질의응답은 온라인 이발주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 발표 시간 및 발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발표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를 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뭐냐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회사에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사대보험이 들어간다라는 사대보험 가입 증명 자료, 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지 이 회사 직원이다, 발표자가 누가 됐던 간에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누가 발표할지를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사람이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 확인입니다.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 공고를 따기 위해서 이 공고를 보고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회자 같은 분을 저희 회사에 잠깐, 아니면은 이제 그 공고를 확인한 뒤에 사대보험을 잠깐 드는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자는 공고가 뜨기 전의 날짜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준상이 발표를 한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실질적인 발표를 저희 유철한 대표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발표 시작 전에 이제 외부로 자기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가 발표자로 등록된 이준상이라는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지 발표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발표 시간 보시면 평가위원회 제안서 사전 검토 이후 제안서별로 발표는 15분 이내, 그리고 발표 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 시간은 평가 당일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5분 안에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을 다 발표를 해야 된다. 넘어가면은 이제 끊거나 이제 마이너스의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15분이라고 해서 15분에 딱 맞추면 좋지만 말이 길어지면은 15분에 안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너무 이제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는 그 15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예행 연습을 계속 합니다. 시계를 틀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이제 15분 넘어간다 하면 어느 파트에서 줄여야 되는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다른 회사와 이제 동일하게 어차피 가업지시서에서 이제 시킨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차별성이 없는 그런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파트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봐서 보통 이제 한 10초 정도 더 빨리 끝내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발표 시간은 15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발표 이 참가팀이 지금은 뭐 몇 팀인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참가팀이 많아지면은 변동을 해서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참가팀이 없으면 좀 더 늘려줄 수 있거나 이러한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 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코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방법에는 이제 계약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 발주 시스템의 제안 평가 화상 평가 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의 환경 설정 및 뒤에 또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제 심사위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구성된 사람들이 누군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표 날에 그 조달청에 있는 이제 제안평가, 화상평가 입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그 방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뭐 아프리카 TV에 뭐 BJ 뭐 이거 조금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이제 그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검증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앞서 봤던 이제 신분증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유의사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찰 담당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뭐 잘 되는지, 소리는 잘 들리는지, 영상은 잘 나오는지, 뭐 클릭을 할 때 발표 자료가 잘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뭐 발표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컴퓨터에는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이 깔려야겠죠. 그 내용은 아마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은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다 이제 깔려 있어야 되고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왜냐면 저희도 이게 익숙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중에 했을 때 뭐 이거저거 안 되고 해서 발표 시간이 됐는데 발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 있게 그 계약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뭐 대행사, 제안사의 책임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의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발표 후에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 내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면 사업관리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질의응답,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해서 총 25분의 시간으로 한 팀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지금 입찰 PT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전화해서 나중에 뭐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발표자가 성실히 하고 끝나면 또 다음 분이 또 채팅으로 궁금한 거 이제 여쭤봐 주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10분이 끝나면 이제 그 계약 요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뭐 매우 미흡 비율로 뭐 평가를 한다. 뭐 이제 평가에 이제 뭐 좀 대략적인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 8 및 제안 요청서 참조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가업지시서에 보면 이제 세부 평가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수행실적 역시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또한 이제 가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서 이제 뭐 기술제안서 제출의 내용으로 한다라고 문구가 한번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제출은 이제 제안서는 반드시 이 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 이제 그 날짜와 시간은 앞서 언급된 게 한 번 더 나왔죠. 이거랑 이제 가격 입찰도 동일한 시간에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감일 아침 10시까지니까 보통 뭐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바로 제출한다는데 또 온라인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전날 뭐 6시 이후에도 제출은 가능하니까 전날에 해놓는 게 안정적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성 제안서 일식, 정량 제안서 일식, 발표 제안서 일식, 기타 서류 이렇게 네 가지 파일로 구분을 해서 내라라고 나와 있고요. 네, 뭐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정선 제안서는 이제 행사 기획 제안서,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획서가 정성이 되고요. 정량은 회사에 대한 이제 평가 지표, 회사에 대한 평가 지표인데 여기서도 뭐 저희가 텍스트 쓰는 게 다 맞지, 다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관련된 문서들을 또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 문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이제 만약에 발표 요약본이 있으면 요약본을 제출하라. 또는 이제 나중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풀 이제 정선 제안서와 발표 자료가 이제 달라야 된다. 뭐 페이지에 총량이 달라야 되고 이제 뭐 세로인지 가로인지 뭐 이런 거에 달라야 된다라고 구분해서 또 얘기하는 입찰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서류에는 이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증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뭐 법인 등기부 등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및 소기업 확인서는 정량에 넣지 말고 기타에 넣어서 이제 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빠져 있으면은 거기서 요구한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이 취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내용들은 뭐 앞에 했던 내용들에 계속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박스를 보실 건데 조견표라는 거를 나중에 내고 나서 뭐 작성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제안서 제출 이후에서 이제 평가일 전까지 이거를 작성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건표를 등록해야 하고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하는 거는 어느 메뉴에 들어가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담당 부서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이제 그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조견표가 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조견표라는 거를 이번 이 입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만나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각자 자기의 뭐 사무실 또는 이제 자기의 집에서 컴퓨터로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가를 좀 신속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제출을 하고 심사인으로 위촉이 됐다 할 경우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제출했던 참가했던 회사들의 제안서들을 뿌려주겠죠. 왜냐하면 평가하기 전 사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좀 정확하게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안 보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발표하는 것만 듣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사전에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좀 보시면서 질문한 것들을 좀
이제 요약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듣기 전에 이제 제출했던 여러 개의 회사의 이제 특징들 또는 이제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좀 잘 썼고 혼자서 이제 자가 평가를 먼저 해놓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평가하기 편하게 예, 이제 어떤 페이지에 어떠한 항목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게 조견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해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낮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행사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 관련된 전문가 뭐 지금 이 주제는 교육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뭐 기획서의 내용이 익숙치 않은 전문가들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들의 이제 섭외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발표하는 거는 지나가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시기 때문에 이런 조견표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만약에 내가 뭐 발표 때 캐치를 못했으면 어떤 페이지를 보고 내가 점수를 매기면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게 조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안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본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 기한 내에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면 입찰이 유효하다. 그리고 그 내용 당연한 내용이고요.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임시 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면 최종 제출을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야지 최종 제안서가 이제 제출이 된다. 이거를 숙지 못해서 만약에 최종 제출이 안 되면은 너는 그냥 입찰 참가가 안 된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용이 수정이나 이제 다운이 불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첨부 서류는 뭐 한글 PPT는 안 되고 그냥 PDF로만 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PPT로 작업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출할 때는 PDF로 돌려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발주 시스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이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라고 담당자가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번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본인이 일을 뭐 문의 전화를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꼼꼼히 올렸던 입찰 공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뭐 기타 유의사항이 좀 더 나와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뭐 참고할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건데 나중에 뭐 추가로 요청하면 CD나 뭐 인쇄물 형태로 뭐 추가로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일로 다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출력된 걸 뭐 갑자기 요구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파일로 받으실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출력본을 다시 뭐 심사위원 수만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예를 들면은 좀 해상도가 깨지거나 들어왔는데 해상도가 깨지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CD나 아니면 그 저장 매체를 통해서 다시 뭐 보내달라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발생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낙찰자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은 기술 능력 평가 점수. 여기서 말한 기술 능력 평가는 정성 평가와 그리고 정량 평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80%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 20%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높은 점수부터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합산을 했을 때 70점 밑에 69점 미만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다음 차순이 되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랑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 제안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로 제외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추정 가격이 아까 나와 있었죠. 그 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제 뭐 비싸게 쉽게 하면 비싸게 이걸 냈다, 가격을 냈다 할 경우에는 아예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금액 내 밑으로 이제 너희가 그 맞춰서 제한을 해라, 이 내용이고요. 입찰 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도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너무 낮은 금액을 60% 자기의 추정 금액의 60% 미만의 금액을 써서 이 점수라도 일단 높게 받고 행사를 용역을 진행하려는 회사들도 배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에 사례가 걸려서 기침이 좀 나옵니다. 가격 점수는 말 그대로 낮은 금액을 점수를 많이 주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금액을 다른 회사보다 낮게 쓰면은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금액을 너무 낮게 써서 일단은 그 점수를 만점을 가지고 이제 내가 협상을 하면서 뭐 이제 진행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하한선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낮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왜냐면 금액이 낮으면 이제 그 컨텐츠의 내용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제 하한선 상한선을 두고 그 금액 내에서만 진행을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허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낙찰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페널티를 어떻게 주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에 대한 뭐 부수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의 무효에 대한 사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입찰 무효는 뭐 낼 때부터 무효라고 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뭐 사실 이걸 뒤에 봤을 때도 무효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대표자나 뭐 회사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이 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자격이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나올 거라고, 마감일 전까지 나올 거라고 진행을 하고 제출했는데 이게 안 나와 버렸어요. 안 나와 버리면은 이것 또한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지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던 서류 중에 여기서 이제 최종 입찰자로 결정을 할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서류들을 달라라고 하면은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입찰 무효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왜냐면 사실 입찰 조건을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통은 다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경우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내용들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품 향응 등 공여 약속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행사 담당자한테 이거 되면 나중에 얼마 좀 뒤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인데요. 뭐 김영란법도 물려서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몇 번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발될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 불공정 행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 또한 이제 뭐 사실 뭐 어떤 회사가 어떻게 올지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뭐 이제 담당자님의 뭐 자녀를 입사시키겠다, 뭐 그런 경우가 뭐 없진 않겠죠. 근데 뭐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예산에는 뭐 얼마 한다 했는데 얘네들하고 실제 진행할 때 이제 뭐 턱없는 금액으로 뭐 진행한다, 뭐 이런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의 내용들인데요, 뭐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잘못을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처벌을 받는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 그때 우리가 기재를 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자료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뭐, 이 부분 또 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 법령, 그리고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르고, 본 사업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 법령이 없거나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도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맡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마이스 플랜지가 입찰을 땄는데 우리가 뭐 바쁘고 실행을 못하니까는 저희보다 작은 회사에 너희가 이제 뭐 오픈하면 안 되니까 마이스 플랜지 직원인 것처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이제 뭐 수수료 얼마 이렇게는 우리가 요것만 챙겨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는 있는데요. 덜어는 있는데 이게 걸렸을 때 문제가 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뭐 마이스 플랜즈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면 무대 설치팀이나 음향팀, 조명팀, 뭐 이런 시스템 팀들, 그런 팀들한테 일을 주는 건 하도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사 기획이라는 업무를 이제 그 다른 회사에 주는 걸 하도급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작물도 저희가 그럼 공장에서 다 찍어내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들은 이제 하도급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획사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 업무를 다 준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하도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출할 경우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도급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맡기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주냐, 아니면은 주최 측에서 이제 그 금액만큼 그쪽에 주고 우리한테 주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 수급이죠. 예. 뭐 이러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 또 이제 뭐 기타 사항인데요. 앞에 내용에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내용도 있고 뭐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을 뭐 봤을 때는 뭐 최저임금법을 이제 지키는 상황에서 이제
견적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입찰 공고문은 입찰에 관련해서 이제 업체가 이제 숙지를 해야 되고 위반하면 안 되는 사항, 그리고 이제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입찰건이 이제 가업 지시서랑 이제 입찰 공고문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건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래는 이제 입찰 공고문 1시간, 가업 지시 1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1시간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서류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입찰 공고문을 이제 2개의 시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업지시서는 입찰 공고문보다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보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찰 공고문의 중요성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속 보는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저희 같이 입찰 대행을 하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입찰 공고문 보는 방법에서 이제 마지막 개찰 결과 어느 회사가 됐는지 이것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집중해서 노력하실 분들은 부산에서 이뤄지는 좀 큰 행사들, 내가 생각했던 이 행사는 어디서 진행을 했었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라장터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개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어느 회사가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이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나라장터에서 찾아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캐치를 했다. 좀 더 그러면 기획자의 눈으로 기획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대입을 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입찰 공고문과 가업지시서 그리고 나라장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취업에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봤던 취업 노하우의 이제 2편을 보실 건데요. 그거를 보시고 좀 더 이제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과업지시서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